네, 안녕하십니까.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,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죠. 멜번에 산다를 봐주시고 혹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요즘 저도 뉴스를 좀 보는데 한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이 집중호우, 장마에 그 다음에 정신이 없고, 여기 호주는 멜번은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. 다 이제 락다운 되고 난리도 아니죠. 어떻게들 지내십니까?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나름 비 때문에 고생하실 거고, 이곳 호주에 계신, 특히 멜번에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저는 멜번에 산다를 진행하는 손 PD이자 여행 가이드 손이욱 가이드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울룰루까지 제가 진행을 했죠. 그래서 울룰루를 하면서 이제부터 그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비원주민들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,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녹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주민과, 그러니까 호주의 비원주민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원주민은 뭐 백인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저희 같은 아시안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호주에 살면서 원주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얘기가 오늘과 다음 편에 제가 다룰 내용입니다. 참고로 나중에 제가 또 이런 내용을 다룰 것 같긴 한데, 우리 그 호주에 사는 호주 원주민들이, 그러니까 에버오리진 피플들이 호주에서 정식으로 그 투표권,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진 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참고로 호주는 그 유니버셜 서프라지라고 해서 보통 선거권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거죠. 이게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빠른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, 물론 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더 일찍 했습니다만,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02년이에요. 호주가 연방정부로 탄생한 게 1901년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. 자, 그러면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? 원주민들은 1962년입니다.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늦죠. 이게 말이 안 되죠. 이게.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실제로 이 나라에서, 이 땅에서 수만 년 동안 살아 지켰는데, 이 사람들이 호주라는 연방정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,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게 고작 1962년부터입니다. 이렇듯이, 그리고 또 한 가지, 왜 우리가 인구 센서스 조사죠. 호주도 5년마다 하는데, 그거에 처음으로 인구 통계에 잡힌 게 1967년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이 호주에 살았던 이 원주민들이 받았던 차별과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시겠죠. 이미 앞서서 울룰루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주민들의 자신들의 땅 찾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. 이들의 노력으로 결국 1976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에버오리지널 랜드 액트 법안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요. 그리고 그 당시 1971년도, 72년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, 그걸 지금부터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. 때는 1972년 1월 26일입니다. 1월 26일이 무슨 날이죠?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,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입니다. 호주의 날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건국절 같은 거겠죠. 뭐 건국절 아니면 개천절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날입니다. 캔버라 국회의사당 앞에 그날
원주민 청년 4명이 해변가에서나 쓰는 아주 낡은 파라솔 하나를 들고 나타납니다. 이제 꺼정꺼정 나오는 거예요. 그 파라솔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? 애보리지널 엠버시라고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주민 대사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. 즉 호주 연방정부 바로 앞에다가 상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사관을 얘들은 지은 거예요. 파라솔 하나로. 저렴하게. 잘했죠. 예쁘게.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선조가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땅에 대한, 자신들의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였습니다. 이들을 처음에는 그냥 얘네 4명이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이들을 지원하는 일반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점점 세를 불려나갔죠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호주의 이러한 원주민들의 땅 찾기 운동에 뭔가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지금도 이 캔버라에 혹시 캔버라에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은 이게 진짜인지 제가 곧 가볼 건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게 캔버라에 지금도 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애보리지널 대사관이 있는지, 옛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생긴 그 연방정부 건물이 있고 의회 건물이 있고 옆에 그 앞쪽으로 가면은 옛날 연방정부 건물 앞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저도 다음에 캔버라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. 참고로 여기서 우리 그 호주 원주민들을 상징하는 애보리지널 플래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. 아마 호주에 와보셨던 분들이나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호주 국기 옆에 항상 걸려있는 이 깃발을 보셨을 겁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데 뭐 물론 여행을 오셔서 이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. 아는 게 알아야 보이는 거니까. 보시다시피 이제 3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색깔마다 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 붉은색은 호주 아웃백 사막 같은 이런 땅을 상징합니다. 약간 흙, 적토 이런 거죠. 왜 실제로 약간 붉은 빛이 돌죠. 그리고 위에 검은색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. 여기서는 원주민이겠죠. 그럼 가운데 노란색 동그라미는 뭘까요? 대충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맞습니다. 태양을 상징합니다. 그렇게 해서 즉 자연의 원천인 이 땅과 그 다음에 태양, 그리고 그 위에 살던 자신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들의 깃발입니다. 자, 아무튼 비치 파라솔 대사관을 세운 지 딱 20년이 지나 1992년 드디어 이들의 염원이 처음으로 인정되는 호주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.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의 주제인 마보 디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. 여러분 그 구글 맵을 열어서 호주 대륙을 한번 보시면 퀸슬랜드 최북단과 바로 위 파푸아 뉴기니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해협을 토레스 스트레이트, 그러니까 토레스 해협이라고 부릅니다. 이거는 1606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였던 루이스 바스 데 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본 거예요. 물론 발견은 아니죠. 그 전에 이미 그쪽 파푸아 뉴기니아 쪽 사람들하고 호주 북쪽에 있었던 이 카펜테리아만 쪽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그 관계가 있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만, 아무튼 이 해협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토레스 해협이라고 붙였죠. 그래서 지금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이 마보 디시전의 이 마보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항상 원주민들을 얘기할 때는 애보리진과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 이렇게 2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불러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원주민의 애보리지널의 플래그도 있지만 이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를 상징하는 국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다시 오늘의 주제 마보 디시전의 주인공으로 돌아올게요. 이 아저씨의 이름은 에디 마보입니다. 마보가 성이죠. 이 에디 마보 아저씨는 이 토레스 스트레이트 사이에 있는 머레이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1936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더이십니다. 되게 인상 좋게 생긴 아저씨예요. 그리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라고 불렀고, 이 섬에서 이 아저씨는 쭉 평생을 자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에 와서 같이 살지도 않고
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별로 영향도 안 끼치는 호주의 그 퀸슬랜드 주 정부가 자신들의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 아저씨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 자신의 생각을 1981년 퀸슬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그런 생각을 무슨 강연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원주민으로서 그 무슨 강연 같은 게 있었겠죠. 그랬더니 그 강연을 우연히 듣던 한 변호사가 야 이거 봐라, 저 아저씨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? 그러면서 마보 아저씨를 찾아갑니다. 에디 아저씨를. 그래서 아저씨, 그럼 당신의 그 생각을 나랑 같이 한번 이 호주 법 체제 내에서 한번 실현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? 라는 제안을 하죠. 이렇게 해서 마보 아저씨를 대표로 해서 머레이 섬 주민들이 퀸슬랜드 주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1981년에 시작한 거예요. 그런데 언제 끝나냐? 1992년에 끝납니다. 거의 10년 가까이, 10년 이상을 끈 지루한 법정 공방이었던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은 퀸슬랜드 주정부가 이 마보 아저씨네한테 져요. 그러니까 이 마보 아저씨네, 이 머레이 섬 주민들의 그 땅에 대한 태생적인 그런 권리였던 네이티브 타이틀을 인정해주는 승리였죠.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아저씨가 이 판결 나기 5개월 전에 아쉽게 돌아가십니다. 참 안타깝죠.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자신의 노력? 이거의 결실을 스스로 못 보고 가신 거죠. 안타깝게. 참고로 이런 비슷한 경우가 호주 역사에 하나 더 있어요. 그게 왜 여러분들 호주 멜번에 놀러 오시면은 꼭 가시는 여행지가 있죠. 우리 가이드들도 뭐 너무 많이 가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처음에 주창하고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름이 하워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하워드 히치콕을 그래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사람도 개통식이 있기 불과 3개월 전에 죽어요. 안타깝죠. 그렇지만 이 개통식 날 그 론이라는 마을에서 개통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놀러 가실 분들은 론이라는 마을에 꼭 가실 거예요, 아마. 그 론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개통식, 지금도 그 퍼시픽 호텔이라고 하나 있어요. 그 해변가 옆에 옛날 호텔 하나 있습니다. 거기서 했어요.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개통식이 있을 때 이제 총독차가 먼저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 하워드 히치콕의 빈차가 나갔죠.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를 보여준 거죠. 자,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우리 마보 디시전으로 넘어와서 이 판결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 일단 마보 디시전은 일단은 호주 최고의 사법기관인 호주의 법체계 내인 대법원이 원고였던 이 마보와 죄송합니다. 이 머레이 섬 원주민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그 땅에 대한 태생적 권리,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, 그걸 영어로는 네이티브 타이틀이라고 합니다. 그거를 보장해 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근거가 뭐였냐? 그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획득했죠. 그러니까 획득하려면은 뭔가 정복을 한다든지, 혹은 이양을 받는다든지, 아니면 뭐 양도를 받는다든지, 뭔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획득이 된 거겠죠. 정복이라고 봐야죠. 여기서는 그냥 탈취라고도 봐도 되고요.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원주민들이 이미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뺏은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기본이 돼서 이 네이티브 타이틀이 이 사람들에게 미리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니들이 뺏은 거다. 그러니까 니들이 획득한 거다라는 게 대법원의 논지고, 이거에 뿐만 아니라 이 네이티브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항목까지도 넣어놔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만약에 원주민 니들이 쭉 살아오다가 최근에 혹은 뭐 몇십 년 전에 이거를 백인들에게 팔았거나, 혹은 뭐 누구한테 백인들에게 무슨 회사나 마이닝 회사나 이런 데다 대여했거나, 이러면은 자신들이 쭉 지켜왔던 그러한
그 땅과의 릴레이션십이 깨진 거죠. 그럴 경우에는 니들의 네이티브 타이틀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 판결에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원주민들도 이 마버 아저씨네처럼 자신들이 그 땅에서 대대손손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 땅과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원주민들의 권리 찾기가 계속 이어졌고요.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정된 네이티브 타이틀의 총 면적은 약 2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 감이 안 오시죠? 250만 제곱킬로미터.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호주 대륙 전체 면적의 약 32% 정도 됩니다. 호주 대륙이 770만 스퀘어 킬로미터인가 그렇게 돼요. 굉장히 크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스코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이티브 타이틀의 사이즈 자체는 프랑스, 스페인, 독일, 영국, 이탈리아,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를 다 합친 것보다 살짝 커요. 무지하게 크죠. 자, 아무튼 이 정도의 지금 그 호주 대륙의 땅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네이티브 타이틀이라는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호주에 정착했던 이 백인들, 기존의 백인들은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을까요? 그러니까 되게 억지스러운데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인들이 정착했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비슷할 거예요. 똑같이 적용되는 영국의 커먼 로우라고 하는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1788년 1월 26일 날 11척의 아서 필립이 몰고 온 배가 들어오죠. 그러면서 1400명의 영국 사람들이 들어옵니다. 그거를 First Fleet이라고 해요. 그 당시 들어왔을 당시 이 법에 의하면은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뭐 역사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 한 70만 명 내외 정도가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.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인정될 수 있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자면은 recognized social or political organization이 없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법에 따라서 이곳의 원주민들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세틀되어 있다는 거죠. 이 사람들 그런 조직체가 없으니까 보통법에서 인정할 만한 법적, 정치적인 그러한 오거나이제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. 그거를 왜 지들을 잣대로 대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정당한 세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정당하다.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지금까지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쪽과 같이 국제법적인 이러한 가정하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 호주의 대법원은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은 거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뉴질랜드의 모든 땅은 제가 알기로는 마오이족의 땅이긴 합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몇몇 판결을 통해서 마버 디시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생적인 그런 권리, 네이티브 타이틀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죠. 그 당시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그 반대쪽, 예를 들어 그 땅에서 이미 뭐 목축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거기서 광산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거나 이렇게 이미 소유권이나 혹은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난감하죠. 이런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협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대법원을 비판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이 법이 말이야, 이 법원이 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냈다고 쌍욕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, 이 보통법인 이 영미법은 이게 판례법이라고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원의 판례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. 이거 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뭐 혹시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
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법원이 판결한 게 곧 판례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니들이 왜 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이 판결 이후에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이 없을 수 없었겠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혼란을 지금까지는 이제 마보 디시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,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. 바로 다음 편에서 제가 연달아서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섰던 폴 키팅이라고 하는 당시 수상, 그리고 그 수상이 했던 레드펀 연설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마보 디시전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뵐게요.